네, 이제 뭐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유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용어에 대한 논란이 많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오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유경제에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공유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 경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여러 워낙 이렇게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요. 근데 일단 자동화와 연결성이 주요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된 것이 이제 작년 초에 있었던 세계 지식 포럼에서의 이제 논의였고요. 근데 사실 즉 이 논의가 이뤄진 이제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약간 이제 대중화 시켰던 게 결국은 그 봄에 있었던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이런 대결이었던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관련 연구자들이라든지 여기 분야에 관심이 있던 많은 기업가들 중심으로만 바라봤던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중이라든지 언론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산업혁명이 사실은 아주 굉장히 큰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의미를 할 텐데요. 기존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 1차, 2차, 3차는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 이제 1차, 2차, 3차 이것들을 명명할 때를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이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지나고 나서 어떤 특정한 기술로 인해서 큰 경제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이제 경제 사업자들든지 역사업자들이 바라보니까 이것이 이런 어떤 지점에 의해서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역사학에 볼 때 중세시대, 현대시대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듯이 사후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분석을 했던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전에 지금처럼 사실 어떤 존재인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어떤 것은 아니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후적으로 저희 후대 세대들이 결정할 문제일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현상을 분명히 가리키는 용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4차 산업혁명 용어가 나오기 이전부터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벌어져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용어이라는 용어가 이런 알파고 이벤트를 통해서 더 대중화되면서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 다른 한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디지털 경제가 더 이제 확대되는 단계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변화들이 다 이제 지칭하는 것들이 결국은 소위 이제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일반 기술,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일반 기술이 돼서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쓰이면서 경제 활동, 소비, 생산, 유통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판단 하에서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디지털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경제 활동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고, 더 많은 이제 이런 이제 기기들,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기기들이 점점 인터넷에 연결이 되고, 지금은 이제 IoT 시대라고 해서 점점 사물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모아서 이제 어디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인더스트리 4.0 이 용어들은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를 가지고 너무 논쟁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시간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어떤 변화가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는 것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발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건 과거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고 결국은 그 핵심 원동력이라는 것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들을 구분해 보는 거. 과거 1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증기기관을 통한 생산 활동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육체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기계의 힘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생산성을 급격히 올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제1차 산업혁명. 저희가 그냥 산업혁명 얘기하면 보통 이런 1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그 전기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대량 생산 기반이 마련된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3차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는 IT 기반의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장을 보면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공정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공정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69년도 정도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기계식으로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로 그 공정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대량 생산과 동시에 다양한 품목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그런 기술로 빗대어 봤을 때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경제 전반에 활용이 되는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 그 두 가지 축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점점 더 자동화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걸 자동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힘을 대신하던 시대에서 점점 더 이 기계가 할 수 없었던 지적인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까지 계속 진화되어 온 것이 지금의 자동화의 그 하나의 축으로서 봤을 때 자동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연결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과거에는 어떤 인간이 물리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배 이런 것들이 발전을 통해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발전해 왔다는 이후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인간이 직접적인 물리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 또 하나의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연결성 측면에서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이제 인터넷 이후에는 이제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런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라든지 전자 금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꾸준히 90년대 이후로 발전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이후로 스마트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쉽게 접속하게 되면서 그 인터넷이라는 잠재력이 더 많이 끌어올려진 그런 시대를 지금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SNS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다 그때 이후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새로운 시대의 하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4차 산업혁명 이거를 저는 자동화와 연결성으로 풀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화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세탁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인류에 미쳤던 영향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탁기가 도입되면서 가사 활동에 전념해야 했던 여성들이 가사 활동에서 많이 해방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경제도 더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세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세탁을 하다가 세탁기가 나오면서부터는 기계로 이제 세탁기를 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건조까지 건조기를 통해서 이렇게 건조를 자동화해서 이제 사람이 신경을 안 써도 건조를 하고 있는 단계까지 오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빨래까지 스스로 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세탁기 빨래라는 하나의 그런 이제 그 작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자동화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 예로 든다면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맨 첫 줄에 있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런
레벨 제로의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앞을 주시하면서 상황 판단을 다 해야 되고 핸들을 잡아서 그 방향까지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더 기술이 발전되면서 최근에는 거의 모든 자동차가 기어를 자동 변속하는 걸로 바꾸게 된 거고 사람이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점점 더 이제 사람이 아예 없어도 무인 자동차가 되어도 사람을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상용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의 발전이 하나의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이 이끌었다면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입력받아서 판단하는 능력까지 이제는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라는 것이 점점 더 육체적인 노동에 대체해서 지적인 노동의 대체로 가고 있는 시대에 저희는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결성 측면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라는 것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 있는 사회의 크기라든지 도시의 크기도 제약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후에 말의 힘을 이용해서 마차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말의 힘을 이용해서 더 멀리 더 많은 범위에 있어서 사람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비행기가 개발되면서부터는 자동차를 통해서 저희가 도시 통근 생활 다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쉽지 않을 테고요. 비행기가 있으면서 해외에도 이렇게 자유롭게 놔둘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물리적인 연결이 더 심화되는 과정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또 좀 점점 더 진전된 것이 이제 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사이버 스페이스 과거에는 물리적인 공간의 연결이 더 확대됐다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90년대 이후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점점 더 그러니까 과거에는 컴퓨터를 데스크탑이라고 부르는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조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언제든 이제 물리적인 제약 없이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점점 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물들까지도 인터넷에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물들이 스스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제 사이버 공간의 범주와 깊이와 범주를 더 넓히는 그런 단계로 이런 연결성이 진척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극단적으로 진척되는 것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상공간이 지금 얼마나 의미를 차지할 수 있을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작년 말의 경우에 월간 이용자, 활동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8억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일종의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만약에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만들었다 했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10만 명이 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교류란 자체가 하나의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가치가 만들어내는 가치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가치 원천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인터넷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의미고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동화와 연결성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을 연결을 하면 전통 경제가 향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향하고 있는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제 점점 더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은 소위 이제 CPS라고 해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 로봇이 대신하는 걸로 하나의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에서만 쓰이던 플랫폼이 점점 더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더 확장되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전자상거래만 보더라도 그 공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품만 이렇게 전자상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공유경제는 이것을 표준화하기 쉽지 않은 서비스라든지 인력, 돈 이런 분야까지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게 공유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플랫폼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연결성과 자동화 측면에서 공유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공유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지금의 공유경제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기업들을 들려면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1980년대부터 학자들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저희가 공유경제라는 현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확대되는 단계, 그 기반이 마련되면서 이런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결국 플랫폼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자동화와 연결성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이제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공유경제가 지금의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를 이제 정의를 하자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유경제는 결국은 P2P 플랫폼상에서 유효자산에 대한 접근권 거래가 이루어진 경제활동이라서 이제 많이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어떤 경제활동의 거래를 본다면 소유권 이전이 중요한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주고 내가 그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하는 식으로 경제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공유 경제활동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통해서 순간적인 접근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공유 경제활동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나서 쓰지 않는 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게 만들고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생산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결국 매개하는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이 결국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이러한 이제 경제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 경제의 정의를 조금씩 이제 풀어서 본다면은 먼저 피어 투 피어라고 이제 용어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크게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활동이었습니다. 근데 공유 경제는 반드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호한 성격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슈머라고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합쳐진 그런 의미의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어떤 직업을 가지는 이제 프로의 측면의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일시적인 순간에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식의 일시적인 공급자가 이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런 공급자들이 어떤 기업에 소속됐다기보다는 플랫폼의 하나의 파트너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 그 서비스 자체를 만드는 데 같이 기여를 하는 측면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피고용업자도 아니고요. 또 이제 일종의 독립자영업자로서 완전한 독립개별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아니고 약간 기존의 법 체계에서는 약간 모호한 성격의 생산자, 소비자가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의 의미로서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결국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그 소비자와 생산자의 데이터를 받아서 서로 매칭시켜주거나 그 평가를 하는, 사전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그리고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자동화라, 그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잘하는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플랫폼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정리를 하자면 유효자산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입을 했다가 쓰지 않는 것들, 재화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자가용이라는 거, 자동차를 사게 되면 실제로 거의 90% 자동차를 사고 나서의 구매 이후에 90%가량의 시간은 그냥 주차장에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구매를 한 건데 주차장에 그냥 방치돼서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차비도 나가고 세금도 나가고 결국은 그런 비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자동차를 공유하게 되면 자동차 한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시시각각 적극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이제 새로운 경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라고 하면 저희가 우버, 에어비앤비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플랫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핀테크에서 얘기하는 P2P 금융이라든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공유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위워크라든지 그런 것들까지도 잘 살펴보면 결국은 특정한 사람이 일정 기간 점유를 했던 그런 공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시시각각 나누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제품들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공유 경제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유 경제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의미를 가지냐, 이것을 약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래 비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집을 구한다고 생각한다면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마침 찾았다고 한다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할지 협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난 후에 이 사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날에 그런 소유권을 넘겨주는지, 계약을 이행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감독을 해야 되는 그 비용들이 다 발생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후진국에 가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왜 리스크를 많이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내 소유권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래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거래 비용들이 낮춰져야만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잘 집행하는 법 체제,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이런 거래 비용이 낮춰지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규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기술 양인 것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거래 비용을 크게 낮춰줄 수 있게 되면서 과거에는 거래되지 않던 유효자산들이 더 많이 거래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유 경제는 그러한 지점에서 기술의 발전이 거래 비용을 낮추게 되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시장이라든지 거래소를 활용할 경우도 있고요. 협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현재는 계약을 표준한다든지 브로커를 활용한다든지 있고요. 감독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나 법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공유 경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플랫폼을 이용해서 비용을 낮추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 결국은 그 플랫폼이라는 것이 가상 공간에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저런 장마당이거든요. 그 장마당이라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시장의 하나의 아주 전통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만날 수 있게 되면 탐색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가상 공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탐색 비용이 줄어드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과거에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뭐 공산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공유경제에서는 뭐 거의 모든 에너지라든지 뭐 인력, 앞서 말씀드린 많은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상 비용 하락 측면에서는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단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확장이 되면서 일종의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스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시각각 쓸 수 있는 포스기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결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물건을 언제든 어디서든 주고받고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뭐 우버 같은 경우에는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그 바가지 요금을 씌우기 위해서 택시 기사분들이 아는 길도 막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자라든지 승객이 모두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갔는데 거리를 모두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서로 그 거리에 대한 그 공정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것 중 하나는 그동안은 많은 제품들이 일가 법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쉽게 바꾸게 되는, 거기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호텔이라든지 비행기는 똑같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공유 경제에서는 거의 일반화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낮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공급과 수요가 아주 이제 유연하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공유 경제가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이제 법으로 택시 요율을 규정을 해서 고정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그 손님들이 많을 때 그때는 요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어서 더 많은 이제 드라이버들이 공급이 되게 하면서 그걸 매칭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이제 아직까지는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공유 경제가 중요한 의미 중 하나가 평점과 후기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나 그 제품의 질을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거래가 힘든 경우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백화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백화점에는 짝퉁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식당에 가거나 어떤 그 병원에 가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은 정보 비대칭에 의한 그 불확실성인데요. 그것을 후기라는 걸 통해서라든지 평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식의 서비스 품질 저하 활동을 했다라는 걸 정보를 알게 되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결국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면서 더 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뭐 익숙하게 보듯이 과거에는 영화라든지 전자상거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평점 시스템이 많이 일반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 수백만 가지의 집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런 이제 다양한 이질화된 제품 서비스에 대한 평점도 지금은 이렇게 매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 상황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그 공유 경제라는 것이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거래 비용을 낮춰주면서 저희가 많이 이제 경제 활동에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이 경주 경제가 만들어내는 이 기회와 그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조금 약간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 본다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수요자,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가, 생산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가격의 그 차이를 소비자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그 공급을 하기 위한 비용을 제한 것을 공급자 후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사회적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적 후생이 과연 증가를 하는가, 낮아지는가, 공유경제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가, 낮아지는가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만이 공유경제가 우리 이제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본다면요. 지금 여기 그래프가 잠깐 처음 보기에는 보기 불편하실 텐데,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제품이 거래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어떤 수준 P라는 수준에 고정을 하게 되면 P라는 수준의 이하에 대해서는 공급자들이 공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잠재 수요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잠재 수요자는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P만큼의 가격은 지불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이런 이제 그 플랫폼에서 거래 비용을 낮추게 되면서 어떤 제품을 플랫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를 본다면 가격이 플랫폼에서는 낮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의 가격에 따라서 플랫폼 공급자 후생과 플랫폼 소비자 후생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수요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하게 되는 전환 수요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과거엔 잠재 수요자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과거에는 소비를 못하는 것을 낮은 비용에 소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플랫폼이 도입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가격이 플랫폼이었을 때 가격과 플랫폼이 있을 때 가격 두 가지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효과 중 하나는 여기 파란색 네모로 된 신규 거래 창출 효과라고 해서요. 기존에는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족되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예로 든다면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보면 호텔 같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 여행을 갔는데 호텔을 통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 수요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충족을 시키게 되면서 그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런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호텔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서 전환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존 거래 대체 효과라고 발생해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호텔 사업자들은 자기 고객을 잃게 되는, 그래서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는 이 두 가지 C와 D, C는 결국은 마이너스 효과 고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라는 것은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얼마나 중요하게 상대적인 크기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어떤 공유 경제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플러스 후생의 기회를 하는지 마이너스 기회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분석된 바는 많이 없면서 페이퍼에 따라서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전체를 분석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상황인데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거래를 플랫폼으로 대체를 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를 저희가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기존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기는 높은 가격에 기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기를 고수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후생에는. 그리고 전환 수요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는, 플랫폼의 낮은 가격을 공급되는 낮은 가격에 이용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격이 가격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수생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자, 과거에는 잠재 수요자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면 신규 수요자가 이제 소비의 기회가 발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효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그 전환 수요자에 의해서 기존에 공급하던 그 업자들은 고객을 잃게 되면서 고생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제 그 빨갛게 표시한 이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의 효과가 사회적 후생을 결정하는 그런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이런 공유 경제를 우리 그 경제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규 거래가 만들어내는 대체 효과와 그리고 신규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창출 효과,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순 효과가 양이 되는지, 결국은 앞에 대체 효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고 창출 효과로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는 그것이 정책 입안자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간단하게 공유 경제로 인한 기회를 사례로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의 최고 스포츠 이벤트가 슈퍼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슈퍼볼이 보면 슈퍼볼을 위해서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관중들이 한 지역에 갑자기 몰리게 되기 때문에 슈퍼볼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그 어떤 지역은 호텔이 그 관광시설이 항상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슈퍼볼을 유치할 수 없었는데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경기가 펼쳐질 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슈퍼볼을 그 70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엑스포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시간이 있어서 좀 지나간다면 공유 경제가 부작용도 지금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단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우버에 참여하고 있는 이 드라이버들이 우버의 노동자인지 아니면 우버의 그냥 단순한 독립 자영업자인지 이런 것이 규정이 안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공유 경제라는 것이 장점이다, 단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유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결국은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서 경제 혁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봤을 때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이제 카카오 택시와 우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택시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카카오 택시, 카카오 블랙 말고 이제 일반적인 택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도입된 지 지금 2,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동 결제라든지 평판 시스템이라든지 탄력의 문제 이런 것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는 지금 이미 이제 그 탄생하자마자 적용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동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택시 그 운수 사업법이 규정하는 것이 택시 미터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할 수 없고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택시 사업을 허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결제를 지금 식사비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결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아직 못하고 있는 도입을 지금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평판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평판 시스템 지금 사실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평점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그냥 평점을 매기게 되고 이 결과가 사실 기사님이라든지 고객한테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점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평점이 높은 기사님과 낮은 기사님에 대해서 차별을 줘야 됩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버의 어떤 그 운전자가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면 우버 플랫폼에서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버 드라이버는 더 높은 서비스의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인센티브가 생기게 됩니다. 평점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평점은 수집하고 있지만 전혀 아무런 그런 이제 기여하는 기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상황인 거죠. 이것도 결국은 규제가 바뀌어야만이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탄력 요금제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 규제를 통해서 요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버 같은 경우에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가격을 바꿀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연말에 송년회 이럴 때 회식을 하고 나서 차를 구할 때 진짜 안 잡힐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뭐 어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뭐 더블을 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격보다 더 높게 나는 주겠다. 제발 나를 태워달라. 근데 현행법에서는 이건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양성할 수 있는 길을 틔워준다면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아직까지는 원천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비단 이런 택시 서비스라든지 이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많은 우리나라의 혁신 서비스들이 기존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기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것들을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정책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도적 기반 마련인데요. 먼저 이 앞서 제일 처음 첫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경제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자들은 과거에 기존 경제에서 정의했던 단순한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성격이 약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경제를 표방을 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렌탈 사업을 한다든지 그냥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라든지 공급자, 플랫폼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러한 서비스들이 양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역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이라는 게 워낙 지금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기업들이 그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가질 수 있게 법적인 규제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유의 경제에 맞게 사회 보장 시스템, 사회 안전망도 확충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경제의 가장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긱 이코노미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긱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재즈 공연에서 일시적으로 연주자를 부르는 그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 때 공급자를 일시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제 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급자들이 과거에 정의했던 어떤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독립적인 자영업자가 아닌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많이 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유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모든 사업자들이 모든 노동자들을 그냥 기계처럼 그냥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노동자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임금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사회 보험이라든지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그 노동자를 위해서 비용을 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노동자로 정의가 되지 않으면 이걸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플랫폼을 마냥 이제 악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을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결국은 한 가지가 플랫폼은 시장을 만들어내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이게 되는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마냥 사장시키기보다는
더 많은 경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플랫폼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 그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면서 그 모든 경제 활동을 사이버 문화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규제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행정 규제에 잘 활용을 하게 된다면 불법적인 이용자라든지 공급자를 선별할 수 있는데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평적 시스템들이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플랫폼이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그런 행정비용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금 징수하든지 저희가 통계를 할 때 얘기하는 뭐 센서스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측면에서도 플랫폼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정책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